캐나다 84조 잠수함 결선에서 독일의 가장 큰 카드가 빠졌습니다. 폭스바겐이 공식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자동차와 광물과 에너지를 묶어 캐나다를 설득하려던 독일의 산업 패키지가 핵심 축 하나를 잃은 겁니다. 그 사이 하나오션은 941억 달러짜리 경제 패키지를 들고 왔습니다. 독일이 내민 건 120억 달러입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는 걸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캐나다가 지금 사려는 잠수함이 어떤 규모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건조비만 56조 원이고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들어가는 유지비까지 합치면 최대 84조 원입니다. 최대 12척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오늘 2026년 4월 29일이 수정 입찰 마감일입니다. 양쪽이 보완된 제안서를 내고 나면 캐나다 정부가 평가에 들어가서 6월 말에 우선 협상자를 발표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이 시험지를 제출하는 날이고 6월이 합격자 발표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독일 쪽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독일 TKMS가 캐나다에 내민 전략은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광물과 에너지와 방산을 하나로 묶어서 잠수함 사면 일자리와 공장과 기술까지 통째로 가져간다는 산업 패키지 전략이었습니다. 4명이 짐을 나눠 들고 있었는데 가장 덩치 큰 사람이 짐을 내려놓은 겁니다. 2026년 3월 10일 폭스바겐 그룹 올리버 블룸의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캐나다 잠수함 계약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핵심 사업 수익성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폭스바겐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건 잠수함과 별개의 사업이고 TKMS의 산업 패키지에서는 완전히 빠진 겁니다. 캐나다가 입찰을 평가할 때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따지는 항목이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라는 가장 큰 축이 빠진 산업 패키지로 이 15%를 채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문제는 폭스바겐만이 아닙니다. TKMS의 수주 잔고가 2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0월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52주 최고 106유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문이 쏟아지니까 시장이 환호한 겁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현재 주가가 80유로대로 내려왔습니다. 주문은 넘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를 눈치챈 겁니다. 주문이 밀려드는 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주방에서 30인분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조리대가 12인분용인 상황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에 납품할 ELCD 잠수함 12척이 있고 인도에 80억 달러 규모로 6척을 추가로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 캐나다 12척까지 더하면 동시에 30척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인도 잠수함 이야기를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인도와 3개월 내 80억 달러 잠수함 계약을 확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킬에 있는 TKMS 본사까지 방문해서 이일이 잠수함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인도 P-75I 프로그램은 뭄바이의 마자군독에서 6척을 현지 건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킬에 있는 본점 주방의 레시피를 뭄바이의 분점을 열어서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점이 처음부터 혼자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1번함은 부품의 45%만 현지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독일에서 가져옵니다. 6번함이 되어야 60%까지 올라갑니다. 그 사이 킬의 엔지니어들이 뭄바이에 붙어서 기술을 넘겨줘야 합니다. 결국 TKMS 본사의 핵심 인력이 킬과 뭄바이로 쪼개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납기입니다. ELCD는 원래 2026년에 1번함을 인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밀렸습니다. 2029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기 집 리모델링 완공이 3년이나 늦어졌는데 옆집 리모델링까지 맡겠다고 한 겁니다. 독일은 자기 잠수함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캐나다 것까지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TKMS 스스로 생산 한계에서 작업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비스마르 조선소를 2억 유로 넘게 투자해서 확장하고 2029년까지 1,500명을 새로 뽑겠다고 했지만 이 확장이 끝나도 30척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TKMS의 엔지니어들은 지금 킬과 뭄바이와 오타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의 엔지니어들은 거제에서 캐나다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무너지는 사이 한국이 뭘 했는지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오션이 들고 온 숫자를 보겠습니다. 941억 달러입니다. 한화가 캐나다에 제안한 건 잠수함 12척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2044년까지 18년 동안 캐나다 경제 전체에 941억 달러를 심겠다는 구조입니다. 잠수함만 사는 게 아니라 공장과 일자리와 기술을 통째로 심는 겁니다. TKMS가 제시한 건조비는 120억 달러입니다. 120억 달러는 씨앗 돈이고 941억 달러는 수확량입니다. 캐나다가 뭘 고르겠습니까?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한화의 패키지가 만들어내는 세수가 168억 달러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시정부에 거치는 세금만 168억 달러라는 뜻입니다. 18년간 연평균 22,500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이 일자리의 평균 급여가 캐나다 전국 평균보다 17%에서 28% 높습니다. KPMG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15,000명, 누적 20만 명이 1년씩 일하는 규모입니다. 총 기회가치만 601억 달러입니다. 잠수함 공급망에서 직접 나오는 돈에 조선과 에너지와 광물과 첨단 기술까지 간접으로 퍼지는 돈을 합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잠수함 12척을 사는 게 아니라 18년짜리 산업 생태계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화가 숫자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캐나다 안에 뿌리를 내릴 파트너를 이미 짜놓았습니다. 잠수함이 건조된 뒤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전담할 베브콕 캐나다와 독점 계약을 맺었고 PCL 건설과는 태평양 쪽 에스키몰트와 대서양 쪽 헬리팩스, 양쪽 해안에 정비시설을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오타와에는 한화 디펜스 캐나다 법인까지 세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화는 캐나다 기업 5곳과 양해각서를 따로 맺었습니다. 알고마 스틸과 코히어 AI와 텔레셋과 MDA 스페이스와 PV 랩스입니다. 철강부터 인공지능까지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필요한 캐나다의 기술과 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화는 한 식구가 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짓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을 맡고 한화파워가 에너지를 깔고 한화에너지가 원유를 연결합니다. 4개 계열사가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TKMS는 이웃집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그중 가장 큰 사람인 폭스바겐이 안 온 겁니다. 바로 여기서 캐나다 정치가 맞물립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2026년 2월 17일 캐나다 최초의 국방산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방산 조달에서 캐나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43%에서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캐나다의 방산 쇼핑 원칙이 바뀐 겁니다. 외국에서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캐나다 안에서 만들고 캐나다 사람이 일하고 캐나다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한화의 941억 달러 패키지는 이 원칙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카니 총리의 국방산업 전략은 국방 수출을 50% 늘리고 고급 일자리 12만 5천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방산 조달 기회만 1,800억 달러이고 방산 관련 자본 투자 기회는 2,900억 달러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화의 패키지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카니 총리는 향후 10년간 북방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고 2026년 3월 26일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GDP 대비 2%를 달성했습니다. 캐나다가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군비 지갑을 열었고 그 지갑에서 가장 큰 수표가 잠수함에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납기도 중요합니다. 한화는 2032년에 1번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으로 지금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4척을 전부 교체한 뒤 2043년까지 12척 전량을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기여 941억 달러 대 120억 달러, 고용 22,500명 대 미제시, 캐나다 현지 파트너 베브콕과 PCL과 한화 디펜스 캐나다 대 시스펜과 CAE, 그룹 통합 4개 계열사 한몸 대 외부 파트너 조합에서 핵심 이탈. 이 구조를 보면 캐나다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화는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라는 나라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에스키몰트와 헬리팩스의 정비시설이 들어서고 오타와에 본사가 서고 거제에서 설계가 나오고 엘버타에서 원유가 흐르는 구조입니다.
18년 동안 돈이 도는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만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화가 파워포인트 대신 진짜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진해를 출항한 도산 안창호가 4월 7일 괌에 도착했습니다. 14,000km입니다. 한국 잠수함 역사상 태평양을 횡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카탈로그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차를 직접 몰고 와서 시승을 시켜주는 겁니다. TKMS는 파워포인트를 보냈고 하나오션은 진짜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캐나다 해군 부사관 2명이 도산 안창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함께 타고 캐나다까지 갑니다. 쉽게 말하면 시승을 넘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잠수함이 진짜인지 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도착 시점이 6월입니다. 캐나다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바로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결정 직전에 실무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어떨까요? KSS-3는 등에 미사일 발사대 열쇠를 달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마쳤습니다. TKMS의 21-22D는 이 발사대가 없습니다. 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21-22D의 1번 함이 아직 바다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9년으로 인도가 잡혀 있습니다. 도면 위의 잠수함과 바다 위의 잠수함 중에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캐나다의 절박함이 보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4척입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실제로 작전에 나간 잠수함은 HMCS 윈저 한 척뿐입니다. 그 윈저의 2023년 작전 일수가 14일입니다. 냉장 장고가 30년 됐는데 1년에 14일만 돌아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가 24만 3,042km의 바다를 잠수함 한 척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가 왜 이 사업을 서두르는지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끝이 아닙니다.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에스키몰트 근해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 대잠전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상대로 실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승을 넘어서 같이 운전 교습까지 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가 실무를 보여주고 양자 훈련에서 실력까지 증명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6월 초입니다. 캐나다가 우선 협상자를 결정하기 직전에 한국 잠수함의 성능을 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에 에너지 카드까지 얹었습니다. 4월 20일 한국과 캐나다가 엘버타 원유 관세 0%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 한화에너지가 엘버타 주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수함과 원유를 하나의 거래로 묶은 겁니다. 하나는 하나오션이 잠수함을 짓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을 대고 한화에너지가 원유를 잇고 한화파워가 에너지를 연결합니다. 4개 계열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TKMS는 잠수함 하나만 팝니다. 산업 패키지를 만들려면 외부 파트너를 불러와야 하는데 가장 큰 파트너인 폭스바겐이 빠진 겁니다. 하나는 한 식구가 한 테이블에 앉았고 TKMS는 이웃집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한 명이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가 12척을 쪼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서양에 독일 21-22D 6척, 태평양에 한국 KSS-3 6척을 배치하는 분할 발주안입니다. 12개 주문을 6개씩 나누면 양쪽 다 반쪽짜리가 됩니다. 한국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6척만 발주하면 941억 달러 투자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941억 달러짜리 산업 생태계는 12척 전량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반으로 자르면 공장도 일자리도 절반으로 쪼개집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을 열기로 하고 12테이블 규모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6테이블만 열라고 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크 카니 총리가 이 분할안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하나의 함대를 운용하면 같은 종류의 잠수함을 돌려가며 정비하는 효율이 압도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도 분할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일 기종 12척이 유리하다면 그 판은 한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941억 달러 대 120억 달러 경제 패키지에 실적함 운용에 에너지 카드까지 올려놓은 쪽이 한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합은 9회 말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TKMS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스마르 조선소에 2억 유로를 투자하고 2029년까지 1,5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리튬 공급망을 확보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TKMS가 캐나다 기업 E3 리튬과 서플라이 체인 협약을 맺은 겁니다. 잠수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캐나다 땅에서 캐서 캐나다 안에서 쓰겠다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를 수입하지 않고 현지 농장에서 직접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을 리튬 한 줄로 만들어낸 겁니다. 독일도 빈손은 아닙니다. TKMS가 캐나다 시스펜 조선소와도 현지 건조 협력 계약을 맺었고 CAE와는 잠수함 시뮬레이터 훈련 시스템 공동 개발까지 약속했습니다. 결국 독일도 캐나다 안에 뿌리를 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4월 22일 인도와 80억 달러 규모 잠수함 계약을 3개월 내에 확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TKMS는 지금 독일과 노르웨이 12척, 인도 6척, 캐나다 12척을 합치면 동시에 30척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30인분을 동시에 조리해야 하는데 조리대는 12인분용입니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만 30접시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오션은 거제조선소에서 캐나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TKMS의 엔지니어들은 킬과 뭄바이와 오타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6월에 나오는 건 우선 협상자 선정입니다. 최종 계약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6월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때부터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조율하는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집을 사기로 했다고 바로 열쇠를 받는 게 아니라 잔금 일정과 이사 날짜와 하자 보수 조건을 다 정해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건조 일정과 기술 이전 범위와 현지 생산 비율과 위약금 조건까지 수십 개 항목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협상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판이 뒤집히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구조는 분명히 한국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빠지고 941억 달러 대 120억 달러의 격차가 드러났고 도산 안창호는 도면이 아니라 실물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5월에는 캐나다 바다에서 함께 훈련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단순히 잠수함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앞으로 20년간 어느 나라와 산업 생태계를 엮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24만 3,042km의 해안선을 14일짜리 잠수함으로 지키던 나라가 처음으로 군비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수표에 어느 나라 이름이 찍히는지는 6월에 결정됩니다. 6월 캐나다 결정이 나오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